발사체가 많이 발달한 나라가 있는데 위성이 발달 못한 데가 있어요. 북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로켓 기술력은 많은데 네. 이게 아무래도 미사일 쪽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위성 제조 기술이 거의 없어요.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위성 제조를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근데 로켓 쪽이 좀 약했었는데 최근 2010년대 이후 로켓 기술력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영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많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제온풍 시작합니다.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스페이스X 등을 필두로 우주 관련주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에는 개인들의 순매수세가 몰려드는 양상인데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의윤 연구원과 함께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이죠. 네. 스페이스X의 스타쉽 6차 시험 발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시험의 목표는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우주 영역에서 스타쉽 엔진 재점화, 또 방열판 대체를 실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상업 우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번 6차 발사에서는 굉장히 많이들 또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아요. 예. 5차 발사 때 이제 워낙 좀 임팩트가 컸던 그 스타쉽 거대한 정말 아파트 25층 높이, 30층 높이의 거대한 우주 로켓이 딱 그 나무 젓가락처럼 돼 있는 곳에 딱 착지하는 것을 보고 6차 발사 때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하고 많이 보셨겠지만 좀 5차 발사와는 좀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첫 번째가 제일 큰 차이점은 밤에 발사가 됐어요. 그렇죠. 왜 밤에 발사가 됐냐면 이게 결국에는 돌아오는 로켓 말고 그게 우주 공간까지 갔다가 인도양에 착수하는 2차 로켓이 또 있거든요. 그 2차 로켓이 미국에서 출발할 때 계속 낮에 발사하다 보니까 인도양에서는 계속 밤이었어요. 네. 이번에는 그걸 바꿔서 밤에 발사를 해서 낮에. 네, 이제 2차가 낮에 착수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2차 스타쉽이 궤도상에서도 좀 이제 엔진을 좀 구동을 시키면서 궤도 수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 좀 전 재밌게 봤던 부분은 그 스타쉽 안에 바나나 모형을 이렇게 넣어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바나나 모형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냥 넣은 건 아니고 이제 무중력 상태를 직관적으로 좀 잘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나나 모형이다 해서 바나나 모형이 들어간 모습도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까지 나사에서 발사하던 그런 것과는 다른 분위기가 이게 이제 상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발사를 계속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주 시대가 민간에 다가왔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특히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관심이 많아요. 발사 1시간 전에 이 빨간색 이제 마가 이렇게 쓴 모자 글쎄 모자 쓰고 와서 텍사스 남부 발사 장소가 이제 텍사스 남부였는데 우주 발사 시설 스타베이스인데 여기 와서 이제 발사 현장 봤죠. 앞으로 일론 머스크와 이 우주와 관련된 내용, 우주 사업과 관련된 내용 많이 논의하고 구상을 내놓고 이제 계속 계획을 내놓을 것 같은데 기대가 좀 큽니다. 이 부분에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트럼프 당선되면서 주가라고 하면 안 되지만 이제 몸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게 또 일론 머스크잖아요. 제가 그렇죠. 아침에 또 기사를 봤는데 일론 머스크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일론 머스크 개인 자산이 이제 500조에 다다른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가장 부자 1위 랭킹 1위를 압도적으로 다시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당선인이 사실 국내에서는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우주 산업에 굉장히 좀 많이 적극적인 트럼프 행정기 1기 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봐도 뭐 우주군을 창설을 한다든지 우주군. 예. 그러니까 군대 이제 미군에서 우주군 자체를 창설을 했어요. 우주만 담당하는 이제 군 밀리터리를 이제 창설하면서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1960년대 가장 유명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인 우주 프로젝트인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에 60년 만에 70년 만에 다시 다시 달로 가겠다라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이든 행정부로 좀 넘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뭐 이렇게 너무 막진 않았지만 조금 좀 식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행정기 2기로 넘어오면서 좀 많이 좀 푸시를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거기에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베팅을 한 거죠. 트럼프 행정부에 이제 베팅을 하면서 더 크게 좀 부각받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기대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트럼프 당선인 자체도 우주 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본인의 트루스 소셜 계정 통해서 나는 역사상 가장 큰 물체가 우주로 올라가는 것뿐 아니라 땅에서 이륙하는 걸 보기 위해 여기 왔다. 이렇게 남기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우주 항공 산업에 더 힘을 실어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 산업에 일단 영향이 있겠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번에 좀 되게 보신 분들 중에 아쉽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 1차 발사가 저번처럼 그 딱 발사대에 딱 착지를 못하고 수중 착지를 했어요. 근데 그게 수중 착지를 일부러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전에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이게 좀 발사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정하면 네. 그냥 의도적으로 수중으로 착지를 시키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트럼프가 현장 방문을 안 했으면 네. 그냥 착지를 시도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혹여나 적은 확률로도 실패할까 봐. 실패해서 폭발해버리면 그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렇죠. 네, 그냥 근데 수중 착지라도 하는데 수중 착지를 되게 좀 잘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좀 신경을 지금 화면에 나오겠네요, 저렇게. 네, 맞습니다. 수중 예, 착지를 예. 했는데 사실 되게 안정적으로 착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 예. 오히려 그냥 착지를 했어도 됐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가 스타쉽을 발사를 함에 있어서 좀 몇 번의 반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FAA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돼요. 네. 그냥 발사하고 싶다고 발사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 행정부에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검토할 게 많다라고 해서 좀 반려를 몇 번 당했었는데 예.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가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좀 자유롭게 좀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페이스X가 지난해 4월부터 이제 5차례에 걸쳐서 발사를 하면서 이제 그때마다 이번 발사에서는 뭐가 이제 중점적인 사항, 체크 사항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젓가락 잡듯이 네. 딱 잡아서 내렸고 이번에는 물에서 내리는 것까지 보여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 비행에서는 이제 내구성, 이 대기권 진입할 때 이제 발열이 문제잖아요. 네. 예, 불에 뭐 엄청난 고온에 이제 노출이 되니까 뭐 껍데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발열을 막는 그런 것들을 고온에 노출되는 것을 이제 방어하는 그런 걸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제 대충 보니까 그거는 뭐 대충 성공했다 뭐 약간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앞으로 스페이스X의 이제 단계별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좀 남아 있을까요? 우선은 스페이스X의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로켓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테스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그러니까 그 1, 2단 로켓을 전부 다 재사용하기 때문에 네. 이제 기술력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발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시험 발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스타쉽 모델 1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차세대 모델로 진입하여 그러니까 좀 많은 점들을 개선돼서 차세대 모델 2차로 이제 들어가기 이제까지 때문에 6번은 다 모델 1에 해당하는. 맞습니다. 모델 1이었는데 이번 6차 발사가 그래서 모델 1에서의 마지막 실험 테스트였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1차에서 6차까지 모든 실험 데이터를 베이스로 이제 2차 모델을 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다음 발사 때도 아마 보시면 또 되게 그런 포인트들이 재밌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더 이제 긍정적인 모습은 아무래도 발사함에 있어서 이제 정부 허가 같은 것들이 좀 잘 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겠죠. 이제. 그래서 뭐 내년도에는 뭐 30번 발사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예전에는 일론 머스크가 한 것 중에 뭐 몇 개는 좀 거르고 듣고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내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그런 부분도 그냥 흘려 듣지는 않고 이게 정말 가능할까? 약간 기대 반 네. 그런 것 반 하면서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구원님께서는 이제 최근에 분석 보고서 내면서 이제 우주 발사체 인공위성 제조 시장 분석 보고 내셨어요. 네. 이걸 좀 살짝 봤는데 여기에 보면 국내 우주 기업들은 우주 산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 앞으로는 우주 산업 밸류 체인 내에서 각 단계별로 모멘텀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적용을 해놔셨어요. 이 풀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주 산업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산업이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로 예를 들면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뭐 기아차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아래 부품사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뭐 전기차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는 배터리 영역도 배터리도 있고 있고. 타이어, 전기 장치도 그렇죠. 있고. 타이어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것처럼 우주 산업도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밸류체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나눠져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자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직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확립된 밸류체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가 생각했을 때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가장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을 4가지 파트로 나눴고 네. 그 4가지 파트를 이제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스페이스X가 하는 것처럼 이제 발사체 쪽, 발사 서비스, 우주 로켓이 있습니다. 이 우주 로켓 같은 경우에는 우주 운송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동차나 비행기, 배처럼 뭔가를 운송하는 건데 우주로 어쨌든 발사체에 실어서 이제 발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운송하는 거고 거기에서 운송되는 게 바로 이 인공위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공위성을 인공위성, 탑재하는 거죠. 탑재하는 거죠. 네. 인공위성 탑재하려면 인공위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야죠. 그래서 인공위성 제조 영역이 두 번째 영역이고 아하. 세 번째 영역이 위성이 올라가서 예. 많은 위성들이 결국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럼 그 역할로 인해서 많이 창출되는 게 위성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공위성 서비스가 있는 거고 마지막이 인공위성이 서비스를 하면 지상에서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죠. 그럼 지상 장비 쪽이 있을 거죠. 그래서 그렇게 4개 영역을 제가 분류를 했고 앞에 있는 2개를 제가 업스트림 영역, 뒤에 있는 걸 다운스트림 영역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나눈 이유도 결국에는 우주 산업이 굉장히 성장할 것이라고 사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예측을 하는데 예. 4개의 영역이 동시에 같은 속도로 성장하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앞단이 있고 상대적으로 뒷단이 있는데 그 앞단에 해당되는 영역이 바로 이 업스트림입니다. 예. 결국에 위성 서비스가 많아지려면 위성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위성을 만들어야죠. 발사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앞단에 먼저 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투자적인 관점이나 어떤 산업적인 관점에서 이 앞단에 있는 업스트림 영역을 지금으로서는 좀 투자자분들께서 집중해서 더 보시는 게 좀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료를 이번에 업스트림 영역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이 보고서를 보니까 정말 이게 개념이 이제 조금 정리가 되던데 발사체 제조하는 게 있고 네. 발사 서비스가 있고 분야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럼 지구를 넘어서 우주로 이제 인공위성이나 사람을 이제 운송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다 필요한데 이게 분야가 이제까지는 나눠져 있는 걸 조금 개념이 정립되지 않거나 일반 투자자분들이 조금 이제 뭉뚱그려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된다. 대표적인 기업이 일단 뭐 스페이스X 방금까지 말씀해 주셨고 국내에서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이노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사실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도 약간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해주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가 대표적인 로켓 발사 쪽 영역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발사체와 관련된 거. 발사체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운송해주는 업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발사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업체. 근데 아직까지 두 회사 모두 상용 발사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용 발사체라는 거는 돈을 받고 발사를 대신해 주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영역에 있는 게 지금 스페이스X인 거죠. 민간 기업으로. 그렇죠. 보통은 발사를 하는 게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렇죠. 정부에서 발사체를 만들어서 본인들의 위성을 실어서 발사하는 영역인데 지금 민간 기업으로 상용이 되어 있는 거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스페이스X나 미국의 소형 발사체 기업인 로켓랩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없다. 네, 아직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민간에서 로켓 쪽이 굉장히 좀 많이 상용화돼 있지는 않은데 네. 점차 상용화 서비스가 많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발사체 말고 이제 발사 서비스에 해당하는 이제 대표 인공위성이 발사 서비스라고 봐야 되나요? 발사 서비스를 통해서 인공위성이 올라가는 거고 네. 지금 위성 제조 쪽, 제조 쪽 예, 따로 봐야 되는데 이제 네. 그랜드뷰 리서치를 보니까 네. 올해 2024년 전 세계 인공위성 제조 시장 규모가 31조 원이에요. 미국 돈으로 따지면 223억 달러. 근데 이거는 근데 앞으로 6년 뒤인 2030년에 가면 72조 원까지 2배 이상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연평균 성장률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는 15%씩 성장하는 산업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엄청난 발전 속도거든요. 그렇죠. 시장 확대 추세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혹시 지금 제 화면 좀 띄워주시겠나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인공위성 제조. 예, 제가 발간한 자료에서 가지고 왔는데 예, 예.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도표가 어떤 그림이냐면 지구상에 떠 있는 위성들의 개수를 연도별로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근데 이게 2010년대 중반, 2015년을 기점으로 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9,100개가 2023년 기준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예. 지금 현재는 10,000개가 넘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사하는 개수가 아니라 네. 떠 있는 개수예요.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위성도 수명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위성도 그 배터리가 다 되면 예. 지구상으로 일부러 떨어뜨려요. 예. 그래서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낙하하면서 불태워 예.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위성이 떠 있는 개수는 발사된 개수보다 훨씬 적은 거죠.
네네. 발사는 훨씬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점점 그러다 없어지죠. 보니, 이제. 위성 개수도 많이 늘어나는데 발사 횟수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위성 제조 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라고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거고 그리고 그 위성 제조 시장이 우주 산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앞단에서 성장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나중에 위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시점에서는 그때부터는 위성 서비스 쪽이 훨씬 더 시장이 늘어나고 아니면 지상 장비 쪽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인공위성을 이제 역할을 받아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개수를 전 지금 구체적으로 봤는데 어마어마한 개수. 이제 네. 만 개가 이제 눈앞에 보이네요. 만 개 인공위성들이. 이 상황에서 이 국내 위성 개발 프로젝트가 굉장히 궁금하고 이 추세를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먼저 국내 위성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글로벌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위성의 종류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위성의 어떤 기능에 따라서 저희가 몇 가지 분류를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위성 전화나 위성 TV 같은 통신 역할을 하는 위성이라고 하면 통신 위성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저희가 보통 군사적인 용도로 많이 쓰이는데 우주에서 사진을 찍는 것처럼 감시용이죠. 감시용 그 관측 위성이라고 하죠. 네네. 관측 위성. 네. 그 외에도 뭐 항법 위성 같이 GPS 역할, GPS 용. 네, 그런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 그게 제일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아닌가요? 국내에서 지금 제일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관측 위성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로 군사용으로 이용된다는 예. 관측 위성. 이게 국내에서는 통신 위성에 대한 수요가 많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내 땅이 워낙 좁고 네네. 통신이 워낙 잘 발달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위성 통신에 대한 국가 정부의 어떤 니즈가 많이 적은 반면에 우리는 이제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측 위성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제가 지금 화면이 보일 수 있나요? 여기서 좀 한 번에 보시면 제가 우리나라 주요 위성 사업들을 정리한 건데 예. 여기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관측 위성의 영역들이 되게 많죠. 네.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과거 관측 위성 아리랑 프로젝트나 천리안 위성 같은 경우에 천리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좀 옛날 프로젝트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 프로젝트들의 특징이 뭐냐면 위성을 되게 많이 쏴요. 예를 들면 차세대 중형 위성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위성을 5개 쏘고 초소형 군집은 11기, 초소형 위성 체계는 40개에서 50개 정도까지 발사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근 위성 프로젝트들을 관측 위성 프로젝트들을 보면 우선적으로 이제 군사와 관련된 네. 관측 위성들 프로젝트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후속 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위성들을 발사한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한 프로젝트의 위성이 여러 개가 발사된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한 개의 모델을 제작을 하면 그 다음 모델을 그러니까 그 다음 그 후속 프로젝트 후속 위성들을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군요. 그러니까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이 A, B, C, D 따로따로 만드는 것보다 A 하나 개발하고 하면 좀 더 추가해서 그렇죠. A 5개 만들어줘 이렇게 그렇지. 해버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율도 올라가는 거고 그렇겠군요. 개발 비용도 혹시 축소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좀 적은 수주 금액을 하면서도 더 많은 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더 많은 위성들을 낮은 단가에 이제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산업적으로 이렇게 또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사한 게 지금 많이 발사하는 게 이제 막 초입 단계에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좀 뒷부분에 갔을 때는 이제 교체 수요까지 이제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위성 제조 쪽에서 봤을 때는 국내에서도 관측 위성 제조하는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이제 넓은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발사체, 누리호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발사체와 관련된 이제 산업이라고 하면 이제 인공위성 서비스도 우리가 사실 뭐 인공위성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좀 있는 이렇게 두 가지 다 발사체와 인공위성을 가진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거 예시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발사체가 많이 발달한 나라가 있는데 위성이 발달을 못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켓은 쏠 수 있는데 예.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인공위성은 없는. 그게 이제 북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오. 그러니까 로켓 기술력은 많은데 네. 이게 아무래도 미사일 쪽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위성 제조 기술이 거의 없어요. 아하.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위성 제조를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근데 로켓 쪽이 좀 약했었는데 최근 2010년대 이후 로켓 기술력이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영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많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이제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이 분야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제 경쟁력이 있다. 저는 이게 좀 생각이 되는데
주식시장 얘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이제 스페이스X의 이 공급업체예요. 우리나라 상장사 HVM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주가가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어요. 장중에 3만 원까지 넘어 지난 12일이죠. 장중에 3만 원까지 넘어오면서 지난달 대비 한 2배 정도 단기 급등했다가 다시 이제 급락하면서 이제 거래소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어요. 이런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좀 기한이 남지만 기대감이 있는 어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투기성도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우주항공 관련주 투자 유의 시, 투자 시 유의할 점들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게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아직까지 산업으로 완전히 자리 잡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나 어떤 시장에서 좀 인식하는 부분도 그렇고 테마성으로 좀 인식되는 경향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매년 작성을 주가가 좋을 때도 작성을 하고 안 좋을 때도 이제 작성을 하는데 네. 이게 주가가 좋을 때만 이게 세미나가 이게 좀 많이 이렇게 좀 수요가 있다가 주가가 좀 빠지면 다시 좀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계 급등을 했다가 좀 조정을 받거나 이러는 부분들이 저는 좀 계속해서 좀 유의 있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실제로 산업이 좋아지는 속도와 주가가 우상향하는 그 그래프의 기울기라 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거든요. 어떤 구간에서는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 또 어떤 구간에서 더 느리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예. 그러면 더 빠르게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면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이익을 실현을 하신다든지 네. 아니 좀 투자를 좀 약간 그러니까 좀 길게 보신다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실제로 산업을 좀 공부하시고 좀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이 요인을 받겠다 아니면 지금 이게 너무 많은 관심을 받은 상태다 그런 부분들을 요즘에 이제부터는 좀 유념해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네. 조금 더 산업이 구체적으로 구체화되고 수치가 많이 쌓이게 되면 아마 펀더멘탈을 굉장히 중시하는 기본적인 요인들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님과 함께 우주 산업 얘기 골고루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